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식치원, 식치원 원장 신성미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소개해 주시고 또 오늘 강의할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할 주제는 조선시대 카리스마의 아이콘, 그 다음에 조선 왕조, 르네상스 영정조 시대를 연 강력한 군주 영조의 그 질병과 그 다음에 처방, 또 그 역사적 사실과 질병과의 상관관계, 또는 영조가 장수와 건강의 아이콘인데 정말 그럴까? 이게 여기에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했을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음식에 대한 관념을 또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삶의 방향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뭘 먹으면 건강할 거다, 뭘 먹으면 조금 더 오래 살 거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오셨을 건데 조금 그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음식을 연구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건강한 음식이 뭘까? 이거 먹으면 하루 더 살 수 있을까? 이런데 무슨 약선이나 아니면 치유 음식, 뭐 테라피 푸드,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어떤 식문화를 갖고 있을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건강과 장수를 꿈꾸었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고 그 생각에 또 행로가 조선시대 고조리서의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또 그걸 한 단계 넘으니까 선조들은 이런 단지 맛있는 음식만 먹었을까? 멋있고 간능미 있고 맛있는 음식만 추구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의석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의학, 그건 중국 의학을 중의학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의학을 동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그걸 우리 한민족의 의학을 한의학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조선에서는 거의 동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의학이 한 조선 개국 후 한 300~400년 동안은 거의 중국에 의지하고 계속 자주화를 노력하다가 결국 그 중국의 영향을 받던 의학이 우리나라 고유의 자주적인 동의학으로 우뚝 선 그 결과물이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거의 중국 색채를 거의 많이 지웠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체질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나는 향약을 중심으로 지어진 세계문화유산이 동의보감입니다. 이 동의보감이 탄생에도 물론 이런 왕들의 질병도 엄청 개연성이 많습니다. 왕들 어차피 그 의사들은 대부분 관찬 의사이기 때문에 왕실에 있는 로얄 패밀리들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면서 그 왕실 안에 내유얼이라는 독특한 조직을 통해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찬 의사들은 대부분 왕의 질병과 건강 또는 장수 이런 것들의 임상 경험서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볼 주제는 이 건강과 장수의 아이콘, 그죠? 조선시대 왕들 27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몇 년 살았습니까? 82세 또는 만 82세, 뭐 우리 나이로 하면 83세. 그렇게 해서 일반 왕들의 2배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같은 왕실의 핏줄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기가 조선 중기인데,
지속적으로 웃음과 웃음끼리 교배해서 거의 생명력이 짧아질 시점인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영조의 식습관 또는 영조의 삶의 철학, 그 다음에 영조의 핏줄 이런 걸로 기인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전이 뭐냐면 어떤 왕들보다도 아팠습니다. 그걸 간과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으로 치면 거의 누워서 식물인간 상태로 오래 사는 게 행복한가? 그죠? 그 장수의 키워드 중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파서 오래 사는 거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 영조가 그렇게 오래 사는 대신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어떤 질병에 시달렸는가? 이 질병의 역사를 보면 단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지 않았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영조는 처절하게 삶의 현장에서 투쟁했고 또 질병과도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아마 잠을 편히 잔 날보다 잠 못 잔 날이 83년 동안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린 영조가 식습관은 어땠는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기로는 영조가 어땠습니까? 맛있는 거는 다 먹었고 다른 왕들은 왕권이 약할 때, 신권이 강할 때 집권하면서 오로지 그 시스템대로 하루 5끼를 꼼짝없이 먹었는데 영조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는 더 이상 안 먹겠다 해서 소식의 아이콘으로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떻게 보면 아파서 못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의세에 있는 처방 음식을 많이 처방받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대부분 5끼 상궁, 기미상궁이 옆에 앉아서 12첩 반상을 앞에 두고 왕이 천천히 그렇게 몇 끼를 오랫동안 먹는 그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만 있고, 영조는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된 밥상을 못 받아보지 않았겠는가. 영조가 그렇게 좋아했던 고추장도 사실은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해서 찾았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영조의 삶과 죽음 또 그 안에서의 질병과 어떻게 투쟁했는가 이런 것들을 잠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영조의 장수와 질병 안에서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영조는 최장수 살았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은 83세면 그다지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오래 사시는 게 아니죠. 그죠? 김영석 박사는 지금 106살인데 정정하시니까. 대부분 100세 이상은 사실 거죠. 네. 사시려고 작정하고 계시죠? 네. 자, 이분은, 왕비는 딱 2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여자 생각이 났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픈데 여자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후궁이 5명, 왕자는 조금 약했습니다. 2명, 왕녀는 또 12명, 음주가 많았습니다. 좋아했던 음식은 기록에 그대로 고추장, 잡수라즙. 잡수라즙이 뭐냐면 잡곡밥을 할 때 물을 좀 넉넉히 부어서 위에서 보글보글 끓을 때 밥이 되기 직전에 그 즙을 취해서 마시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이게. 굉장히 위나 장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맥수라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밥을 그대로 먹으면 여러분들 흔히 어른들이 이 현미나 이런 통곡물이 좋다고 와일드푸드의 열풍에 이거 많이 밥에 넣어 드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동의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잡곡을 50대 이후에는 바로 통곡물을 드시는 게 위나 장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네, 그래서 영조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밥상을 물리라고
하고 항상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선왕도고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거 약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약재가 보시면 위에 보이는 게 능인이고 마, 복령, 또 백편두라고 약콩입니다. 그 다음에 연자유, 그 다음에 개두실, 그 다음에 요 우리 한 군데만 딱 나는데 요 엄풍준시라고 해서 예천에 한 군데만 딱 납니다. 요 위에 있는 하얀 약재인 분이라 그러죠. 볶음의 분, 요 시상이라고 합니다. 요거하고 요렇게 9가지 약재가 들어간 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그거 중에 한번 맛보여 드리려고 제가 잠깐 갖고 왔거든요. 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로 만든 떡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씩 맛보시라고, 예. 하도 이게 생소한 분야여서 여러분들이 상상에 의지하실까봐 잠깐 실물을 보여드립니다. 그대로입니다. 동의보감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이렇게 재현해서 갖고 왔고, 또 제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네, 제 책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2번째 책인데, 요 안에 음식들이나 아니면 요 안에 음식의 원리, 이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책을 구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책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이거 동의학 속에 있는 음식 처방을 눈 아플 때 뭐 먹고 위 아플 때 뭐 먹고 하는 머리가 퉁퉁 부을 때 가려울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처방입니다. 음식 처방. 예, 이런 것들도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건 갖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게 구선왕도고의 재료고 요 재료로 만든 떡이 이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쌀은 어떤 쌀이냐면 한 2, 3년 묵은 쌀입니다. 절대로 힘이 강한 햅쌀을 안 씁니다. 이 묵은 쌀을 지금 같은 겨울에는 10일 정도 띄웁니다. 이렇게 띄우면 여러분들 한가 만들 때 아시죠? 한가 만들 때처럼 쌀이 조금 더 소화 효소가 생기면서 피트산이라고 하는 독소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쌀이 힘이 빠집니다. 예, 요 힘이 빠진 쌀을 가루내서 요 약재랑, 그러니까 쌀은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뜻이 쌀 힘은 빼고 이 약재를 섭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여러분들 드시면 바로 소화가 됩니다. 예, 약성분은 아주 사전에 찌고 말리고 볶아서 약성은 높이고 식성은 낮춘 겁니다. 그렇게 독성은 제독하고 법제를 하고, 그래서 이게 영조가 질병에 시달리면서 성정은일기에 가장 처방을 많이 받은 떡, 이건 떡 자체로 먹는 것보다 뜯어서 말려서 다시 가루내서 고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따려서. 그래서 경옥고 드셔보셨죠? 그 농도로 해서 대나무 스푼으로 먹는 그런.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맛보시면 그냥 맛보셔도 됩니다. 일반 떡보다 훨씬 더 위에 좋습니다. 위가 편안해지는 그런 떡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삼선죽이라든지 해송자, 잣죽이죠. 연자죽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물론 많은 자료들을 성정은 일기는 아직 해석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제52년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가장 많이 보이는 것만 해놨습니다. 출생은 숙종 20년에, 숙종은 아시죠? 장희빈, 남편. 장희빈은 사사당하죠. 그죠? 사약 먹고 죽는 거 TV에서 봤죠? 네. 그런 장희빈에, 있을 때, 장희빈은 사사당하고 그 사이에서 가장 천한 무수리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사가에 있었습니다. 아마 영조가 사가에서 자라서 생명력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다가 영인군으로 책봉돼서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숙종 때 정성왕후 아시죠? 하룻밤만 자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같이 못 잔 사람, 그죠? 하룻밤 잤는데 그게 손이 왜 이렇게 고우냐고 하니까
내가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물 한 방울 안 묻혀서 이렇다 하니까 영조가 바로 발끈해서 다시는 안 봤다 그랬죠. 천안 핏줄인 자기 엄마가 세답방에 있었거든요. 빨래 같은 거 하는데,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켜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안 봤답니다. 이 본처를. 그래서 사이에 자제도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달성서씨 정성왕후입니다. 정성왕후가 세제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정빈이 씨가 이제 첫 후궁입니다. 첫 후궁이 효정세자를 낳았죠. 효정세자도 죽고, 근데 그 이후에 영빈이 씨랑 결혼했는데, 후궁으로 들였는데, 그 영빈이 씨의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여러분, 둘째 후궁에서 낳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경종 1년에, 왕세제로,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 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됐죠.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경종 4년에 경종이 엄마가 장희빈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왕이 돼서 결국은 한 3, 4년 뒤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이때 영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세제로서 경종은 상당히 인삼을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인데 인삼차를 올려서 그 다음날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중에 이인자의 난에 이유가 빌미가 돼서 영조가 등극 초기에 굉장히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경종 독살설로 지속적으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인자의 난이나 이인자의 난으로 제가 있는 경상남북도 그 유생들은 과거를 못 보게 했습니다. 영조가 방골의 땅이라고. 그래서 정조 때 영남의 선비들이 다 풀어달라고 해서 올린 게 영남 만인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굵직굵직한 사건을 겪으면서 정책은 어떤 정책을 했냐면 탕평책 아시죠? 그죠? 이때가 가장 세도 정치의 뿌리가 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노론 소론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힐 때입니다. 그래서 탕평책 결국은 실패했죠. 그 다음에 금주령, 그 다음에 균열법, 군대 가는 거에 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가 이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기록가, 본인이 80살까지 살다 보니까 60세 이상들만 특별히 과거를 봅니다. 과거는 아시다시피 최연소급제자가 율곡입니다. 12살, 13살 무렵에 됐는데 최연장자가 93살.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의 특별히 기록가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모하변 아들을 뒤주에 죽인 거죠. 굶겨 죽인 거죠. 뜨거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정조의 나이는 11살이었어요. 이렇게 세손 사는, 결국, 영조가 68세 때 대리청정을 하라고 할 때 조건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기록을 지어달라는 세초를 요구한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776년에 경희궁에서 성화하게 됩니다. 이때 계비는 누구랑 안장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결국 죽었을 때도 본처하고는, 영조는 본처하고 같이 안장해 달라 했는데 정조가 정치적인 이유로 계비가 정조하고 굉장히 맞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비하고 안장을 했고, 결국 정성왕후는 단 한 번도 하룻밤만 자고 한 번도 영조랑 같이 못 있게 되는 그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 볼게요. 그래서 영조는 이런 사실, 역사적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그 역사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한번 강조드린 겁니다.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많이 가려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선 왕조 27명 중에 왕들이 가장 많이 알았던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네? 가려움망.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다르게 이 가려움, 피부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우라병이 많았습니다. 항상 왕권과 신권이 팽팽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죠. 불안해서. 우울증, 화병.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종기입니다. 굉장히 종기로 죽은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기로 인해서 농약 속에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조선의 외과 의사들을 다 수술했습니다. 수술한 거 모르시죠? 수술했습니다. 뭘로 했겠습니까? 메스로 했겠습니까? 침으로 했습니다. 침으로, 큰 침은 거의 30cm 되는 침도 있었습니다. 양날이 있는 침도 있었고요. 곡침도 있었습니다. 곡침, 꽃갱이처럼 생긴 굽은 침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선의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수술을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청나라까지 소문나서 청나라 황실을 불려간 예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라마 속 의원은 보다도 훨씬 용감했습니다. 내의원의 친미들이,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기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청도 치종청이 생길 정도로 왕이 종기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종기, 피부병 이런 것들은 물론 왕실의 왕궁을 아무리 찾아봐도 목욕탕이 있습니까? 뭐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매트리스 그냥 싸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많았단 말입니다. 밤마다 번호표를 따서 이게 계속 여자들만 계속 씻게 하고 왕은 별로 씻은 기록이 안 보여. 골룡포 이거 씻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요런데 광도 이런데 다 이 자수를 다 뜯고 왕의 옷을 씻을 때는 다 바느질을 다 뗍니다. 떼갖고 따로따로 씻어서 다시 또 그걸 해서 이걸 다 붙이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게 또 상의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왕의 이 옷을 만드는 데가.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제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계시고 또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만 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안 씻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머리 들어간 상처는 그러면 계속 동백기름만 바르고 언제 감냐는 거죠. 그 긴 머리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자르지도 않는데. 그리고 영조는 대머리였습니다. 이 뒷머리만 갖고 상투를 찔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드라마 속 나오는 영조 담당한 그런 탤런트들이 하도 잘생겨서 여러분들이 대머리인 줄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종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치라고 암입니다. 암. 네, 성종 같은 경우도 요 아랫배 밑에 딱딱한 물체, 그게 적치라고, 네, 숙종도 적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으로 보면 성병입니다. 많은 성병에 시달렸고, 역시 이제 당뇨 같은 거,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조는 얼마만큼 가려웠는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 그 성정원 일기에 나타나는 기록이 경종 3년입니다. 세제 시절에 이때 눈이 굉장히 가려웠습니다. 이때는 가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이때 영조를 지지하는 쪽은 노론이었고 경종을 지지하는 쪽은 소론이었기 때문에 노소론의 대립이 끝까지 치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걸 보여야 해서 고개를 못 돌 정도로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서 어떻게든 이런 안 좋은 처지가 질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종 1년에 왕대비가 났습니다. 왕대비가 영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라고 밀서를 보내면서 조금 반석 위에 올라왔는데, 근데 경종이 빨리 돌아가셨기에 망정이지 더 오래 살았으면 또 영조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눈이 가렵고 이때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가렵고 이랬는데 이걸 오행탕을 써서 훈세를 합니다. 훈세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즘으로 치면 안약을 집어넣는 겁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을 때 그게 식기도 하고 눈을 그렇게 해서 또 강한 황련 같은 것들은 우리 요즘 안약처럼 눈물을 나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씻어내는 거 여기에 그쳤습니다. 4년에도 그 기록이 보이는데 양혈 거풍탕으로 훈세했습니다. 눈은 안타깝게도 훈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안약을 넣으면서 그 위태로운 상황을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24년 드디어 즉위를 합니다. 경종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근데 이때부터 또 저쪽 소련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통성 시비가 계속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도 또 굉장히 불안한 적인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다리끼가 납니다. 눈다리끼가 나서 급풍청렬살이나 외용고로 황납은 벌집입니다. 벌집을 녹여서 이렇게 여기 눈 주변을 바르거나 아니면 씻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조 2년에는 또 눈이 가렵습니다. 이때도 황납 처방을 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는 기록이 보이고요. 4년에 또 충혈되고 가려웠는데 이때 백비라는 거는 그냥 찬물을 끓인 겁니다. 끓여서 씻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효장세자가 이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첫 후궁에서 난 첫 아들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비로서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때 눈병은 더 심해집니다. 엄청 심해지고 그도 그럴 것이 효장세자가 아플 때 조금 전에 첫 정빈이 씨가 돌아가십니다. 첫 후궁이 죽습니다. 효장세자의 생모죠. 그러니까 영조의 마음은 엄청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고뇌가 더 눈병이 심해지고 이때 가장 적극적인 처방이 황련이 들어갑니다. 황련은 약재 중에서 가장 쓴 겁니다. 이 황련 처방이 들어갑니다. 황련, 황백, 황금, 치자 이런 것들을 써서 사열 황련탕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원에도 효장세자가 처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영조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의원의 처방을 안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눈병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 병이. 그래서 영조 8년에는 다시 그 조금씩 아프던 눈병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눈이 깔깔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밤잠을 안 자고 촛불 밑에 있어서 노안까지 와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때도 팔미연이나 녹용을 또 추가를 했고 내의원에서 진단하기를 정신적인 충격이니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내용의 처방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눈병도 이렇게 많았는데 또 대표적으로 알았던 게 복통입니다. 이때까지는 복통이 왜 아프고 복통이 날 때마다 복통이 나아질 즈음에 왜 가려운지를 몰랐습니다. 영조가 이때는. 그래서 이때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입니다. 세자가 죽었을 때 그 관을 잡고 뭐라고 했냐면 울면서 한 번 여기 들어갔는데 어찌 다시 살아나겠는가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들의 죽은 그거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그대로 성정한 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를 잃고 어떤 아들을 잃은 지극한 심정이 아마 눈병을 더 깊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또 심해지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영조의 체질이 나옵니다. 영조는 굉장히 차가운 체질입니다. 차가운 체질이고 경종과 정조는 굉장히 뜨거운 체질입니다. 여기에서 인삼의 용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경종이나 정조는 인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조는 인삼이 너무 잘 받습니다. 이런 차가운 체질에 또 잘 생기는 질병이 복통입니다. 복통인데 영조 1년에 복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때 아주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서 저기 1년의 종묘 대제를 원활하게 치러야 됩니다. 궁 안팎의 눈이 영조한테
다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긴장감은 종묘대제는 하루 종일 시작되는 궁에서 제일 큰 제사입니다. 종묘에 지내는 제사. 새벽부터 시작한 찬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진행됐던 굉장히 떨리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첫 원년에. 요 하는 동안에, 가장 큰 제사거든요. 1년에 5번 있는 제사인데, 심한 복통을 저녁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영조가 짜증을 내면서 내의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배에서 가슴까지,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온다. 이 통증을 빨리 해결해달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의원에서는 연제법을 씁니다. 연제법은 배꼽을 정련하다라는 뜻입니다. 배꼽에다가 뜸을 뜬다는 뜻입니다. 매우 아프겠죠, 그죠? 네, 50장 뜸 처방을 내립니다. 50장. 50장은 뜸은 어떻게 치냐 하면 밀가루에 약재를 섞습니다. 약재를 섞어서 납작하게 이렇게 반대기를 칩니다. 그걸 배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쑥을 올려서 불을 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뜸 주변에 살이 다 해지고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아픕니다. 이걸 50번 한다는 겁니다.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뜸을 50번 처방을 했는데 어떻게 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찼을 때 먹는 불안금 전기산이나 반청산을 복용했지만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제법은 주로 내의원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극단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건데 요 연제법을 영조가 했다는 거는 너무너무 아팠다는 뜻이죠. 영조 9년에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육군자탕 처방을 했고요. 8월에 또 재발했는데 이때는 더 이상 못 참고 영조가 쑥으로 된 허리띠를 만들어 오게 합니다. 쑥으로 된 허리띠를 요 골룡포 안에다가 찹니다. 이걸 한 이틀 차고 있으니까 요 찬 주변으로 습기가 차서 주변으로 땀띠까지 차옵니다. 그 한번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땀띠 한번 내보셨어요? 엄청 힘듭니다. 예. 그래서 쑥 허리띠 처방이 또 영조를 더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의원이 드디어 일단 그걸 내립니다. 직구를 200장 처방은, 직구라는 거는 밑에 반대기를 없애고 살 위에 바로 쑥을 올리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겠지만 그 뜨거운 열기가 피부 껍질을 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아픈지를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때 비교적 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장 처방했는데 영조가 펄쩍 뛰면서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고 절대 안 하겠다고 해서 100장을 직구 처방을 내렸는데 심한 화상으로 거의 배가 너덜너덜해질, 그러면서 이게 하루에 11장에서 14장씩 뜨는데 이게 나아가는 과정이 더 가렵습니다. 이 주변이 왜 살이 아물 때 화상이 아물 때 가려운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습기 때문에 밤이 되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거의 잠을 못 자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거 좀 미루어 짐작한데 이렇게 하루에 11장에서 20장 정도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내의원에서 200장을 권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쭉 거부합니다. 아주 질색을 합니다.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2인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2인자의 난 아시죠? 그 영조의 정통성을 시비가 붙어서 소현세자의 정손자인 밀풍군을 추대해서 반정을 깨었던 겁니다. 원래 그 반정의 우두머리는 충청도 사람인데 이쪽 영남 쪽의 정희량이가 가장 오랫동안 영조하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영조 머리에 영남의 애를 방골이라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과거 옆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한 그 사건이 결국 진압됐습니다. 영조가 진압돼서 이때 이제 영조가 직접 차렸습니다. 고문을 하기 위해서 차려서 2인자를 직접 인두에 지져서
이렇게 처참하게 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자기가 뜸을 한 109 이상 떠보다 보니까 이 고통이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해서 그걸 이 인두 그 화형하는 인두를 찢는 법을 없앴습니다. 고문하는 내용 중에 그 인두는 없애라고 해서 낙형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조의 복통이 우리 형법에 국법도 바꾸었다.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 영주 10년에는 또 담액정이라고 손목 여기에 계란만한 혹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가렵습니다. 이 주변이 담핵 주변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의원에서는 이게 골룡포 밖으로 요 부분이 손목 부분이 추위에 취약해서 그렇다고 토끼털로 이렇게 그걸 해줍니다. 손목 토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영조는 그걸로서 부족하다 하면서 상육으로 뜸을 떼달라 그럽니다. 상육이 뭡니까? 독약 중에 하나죠. 자리공이죠. 자리공으로 뜸을 해달라고 합니다. 직구로 여기다가. 결국 내의원이 못 이기고 직구로 떠주고 난 뒤에 15장 정도 뜨고 차도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렸습니다. 그게 화상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엎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친 담액이 있는 팔에 또 다쳐버린다, 팔이. 그래서 또 뜸을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여태껏 보면 영조는 바람잘날 없이 가려웠다는 거죠. 그죠? 계속 가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륙뜸을 뜨고 그 이후에 또 승마 갈근탕을 처방합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차가운 체질을, 왜냐면 그 승마 갈근탕이 감기약이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처방을 하지 않았겠나. 또 영조 13년에도 엄청난 복통이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금공탕을 복용하고 이때 식치 음식이 나오는데 계고라고 있죠, 그죠? 계고. 이 계고는 닭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토종닭이 아니고 의서에 나오는 닭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닭이 수염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뻥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황자계라는 우리 동의학 속에만 있는데 또 우리 식치원에서는 이걸 복원한 황자계로 음식 특허를 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매우 잘생긴 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푹 고아서 고아서 먹었다 이런 거죠. 식지 음식. 이렇게 간간히 이런 질병사 속에서도 그 처방이 처방전 사이에 이 음식 처방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개를 제가 여기에 발췌해서 넣었는데, 역시 이때 영조가 요구해서 이 구선왕도고가 주로 이 가려울 때 처방으로 들어갑니다. 몸의 면역성이 무너졌을 때, 또 짜증나서 밥을 못 먹을 때, 이런 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10월에는 또 같은 증상으로 또 금공탕을 복용하고 또 맥수라접, 잡수라접 이런 것들을 복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조 24년의 7월에 땀띠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내의원 제조가 이렇게 고합니다. 근래 한간에 땀띠처럼 생겼다 사라지는 병이 유행입니다. 전하. 이렇게 영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이 말이, 내의원 도제조의 이 말이 엄청난 대재앙을 갖고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영조 25년에 바로 1년 뒤에 영조가 어느 날 어지럽더니, 아침부터 어지럽더니 이유 없이 온몸을 끓기 시작합니다. 가려움이, 영조가 가려움을 시작으로 주변에 있는 궁녀나 내시, 신하 할 것 없이 온 국민들이 긁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나 돌아봐도 긁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뭐 아래 위에 없이 생각할 거 없이
못 참을 정도로 가려웠다는 거죠. 그죠? 이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가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의 가려움은 더 심각했습니다. 자, 사타구니가 어디입니까? 서해부죠. 서해부 생식기 주변에 연한 살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허벅지 안쪽 살하고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가려움을 끌다가 물이 나기 시작하고 고름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영조가 굉장히 짜증을 낼 정도로 밤잠을 못 잡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내의원에서는 임시로 의약청을 만들어서 생태 백비탕 맹물을 끓여서 씻거나 삼소음을 또 끓여서 씻거나 소엽 아시죠? 소엽 강한 방부 효과가 있는 거. 예, 요 소엽이나 기미 강활탕 온갖 걸 다 써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 가려움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가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더욱더 짜증이 납니다. 예, 그래서 내의원에다 하도 짜증을 내니까 내의원에서 의학 동참하고 회의를 해서 삼배 중에서 가장 거친 삼배로 요즘 이태리 타올 같이 만들어줍니다. 영조가 얼굴부터 발끝까지 안 끓는 데가 없어서 짓물러서 물이 나니까 손톱으로 인한 2차 감염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끓은데 또 끓고 끓은 게 또 끓고 하니까 대나무로 효자손처럼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가장 거친 삼배를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영조는 쉴 새 없이 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미친 사람과 같아진다. 영조의 실제 말입니다. 이게 임금하고 백성, 신하, 국민들 모두 가려움에 전 조선이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일기에 가려움으로 출근 못한다는 상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간의 동교 이 덕혜라는 사람이 올린 상소는 신이 근래 개창을 얻어 밤낮으로 가려워서 긁으니 온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병으로 감히 궁궐을 출입할 수 없나이다 하는 상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민간에나 할 것 없이 전 조선이 가렵기 시작했다는 시초가 되죠. 그리고 결국 영조 26년에 이 원인이 알게 됩니다. 개창입니다. 개선충. 요 뒤에 보면 있습니다. 개창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보이죠, 그죠? 뒤에 제가 조금 찾아놨는데 조선시대 개창은 진드기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 진드기입니다. 진드기가 자, 이런 것들은 의복이나 사람 간에 전파가 되고요. 의복이나 친구나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바로 발현되는 게 옴입니다. 옴.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 안에서 유충이 들어가서 부화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뒤에 계속 빗발칩니다. 호조판서, 현조판서, 사원부, 지비, 의금부, 또 중추부사, 사원부까지 전부 다 상소가 빗발칩니다. 죽겠다고, 가려워서 죽겠다고, 온 피부가 다 짓무른다고, 너무 많이 긁어서. 그래서 조선 땅 전체가 가려움으로 아주 참담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조는 내의원에서는 어떤 처방을 하냐면 어떤 처방도 없습니다. 이거는 탕약을 먹겠습니까? 침을 맞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생물이 내 몸에 기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온천수를 처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요법인 온천수를 써시지요 그랬어요. 그거는 민간에서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지금은 백약이 무효하니 온천수밖에 없사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서 기르올 예정이냐 하니까 충청도 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온양이 왜 유명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때부터 거기가 유명한 온천이 있었다라는 거죠. 온천에는 이제 영조가 이걸 백성들이 이렇게 피해를 줄까봐 좀 많이 끼러 와서 이게 저축해놓고 쓰자 하니까 이게 또
며칠 지난 거는 또 약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갓기로 온 것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별로 또 계속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의원에서 유황을 한번 타보자. 그러니까 유황을 타자마자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년부터 27, 28, 34년까지 온 그 성정원 일기를 도배를 할 정도로 계속 상소문이 빗발칩니다. 가렵다고. 예, 그래서 이 속효나 특효는 별게 없고 유황이었다. 온천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온천이 그만큼 좋다니까 서울에 혹시 온천이 있습니까? 네, 온천수 일어나는 목욕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훈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씻어내거나 수증기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 미친 것이 가렵고 또 가렵도다. 배 전체가 딱딱하고 옆구리가 조여오는 듯이 아프다. 오장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견디겠느냐. 영조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그 짜증을 누가 다 받아냅니까? 그죠? 예, 굉장히 힘든 왕실 생활이었겠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의원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갑자기 찾아오고 사라졌다가 잊지 않고 또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운데 영조 34년에 65세에 또 영조는 어떤 걸 합니까? 정순왕후하고 가례를 합니다. 정성왕후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다시 재가를 합니다. 또 재혼을 합니다. 계비를 맞아 들였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조선사회에서 세도정치의 시작입니다. 이분이 정순왕후입니다. 정조하고도 팽팽했죠. 이분이 15살에 65살 남편을 맞아서 궁으로 들어옵니다. 이분은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궁들이, 오래된 상궁들은 갓 들어온 새색시 왕비를 어느 정도 하대합니다. 범죄를 가리킨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새로 들어온 간택이 끝나고 난 뒤에 옷을 치수를 재는 상궁이 마마 돌아서십시오. 뒤에도 재야 됩니다 하니까 바로 딱 뭐라 하느냐. 네가 돌아서 가면 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갓 들어온 15살짜리 왕비가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였답니다. 그래서 역시 영조의 계비답죠. 그죠? 그리고 간택에도 마지막 간택을 영조가 직접 받습니다. 마지막 3간택 때 5명 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조의 부인이 될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했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무슨 꽃이냐 하니까 전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화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방석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앉아야 되니까 정순왕후만 옆으로 안 앉습니다. 영조가 왜 안 앉냐 그러니까 아비의 이름 위에 내가 어떻게 앉겠냐. 그래서 3번 다 세 질문이 다 영조한테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한 카리스마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죠 당당하게 노론 시파의 시초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렵고 힘들고 짜증내고 못 참겠다 하면서 또 가래는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해에 심한 복통하고 가려움이 또 찾아와서 건공탕을 또 먹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건공탕을 간간히 먹었지만 이 건공탕의 효능에 대해서 그다지 확신하지는 못했는데, 이때부터 영조가 강한 확신을 합니다. 건공탕이 뭐냐 하면 인삼하고 백출하고 건강 감초 이 4가지입니다. 요거에 영조 체질에 너무 잘 맞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조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건공탕에다가 이름을 다시 하사합니다.
이중금궁탕이라고 화사를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달에 온 복통하고 가려움도 역시 이중금궁탕 처방을 합니다. 이 뒤부터 영조 35년부터 35년 65세부터 83세까지 다른 처방은 거의 안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중금궁탕만 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조 37년에 오랜 이 영조를 괴롭혔던 복통의 원인이 밝혀집니다. 성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어지럽고 계속 정신이 혼미하더니 목구멍이 미친 듯이 가렵도다. 목구멍이 미친 듯이 가렵도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어지럽고 정신없는 가운데서 국사를 계속하던 편전에서 영조는 결국 구토를 합니다. 구토를 했는데 그 토사물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립니다. 네, 뭔가 아주 징그럽게 꿈틀거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의원의 의관들을 불러드립니다. 이때 의관인 김리형이 처음으로 토사물에서 회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각종 벌레가 보이니까 해충이라 알아야 합니다. 해충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힐끗 영조가 놀랄까봐 영조 눈치를 힐끗 보더니 이 김리형이 덧붙입니다. 사람의 기운이 실하면 이 회충이 흰색을 띠고 사람의 기운이 허하면 이 벌레가 색깔이 붉은색을 보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지금 토하신 해충은 색이 무척 곱습니다. 네, 그래서 성정을 읽기 이후에도 성정을 읽기에는 10번 이상 이 해충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 자주 보입니다. 이제는 영조가 왜 아팠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영조는 계속적으로 이 해충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해충이 짧은 거는 7, 8cm에서 긴 거는 30cm까지 있습니다. 이 해충이 밑에부터 위에까지 꽉 찬 겁니다. 폐도 다 점령하고 모든 장부를 점령하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니 목구멍이 미친 듯이 가려웠던 겁니다. 이런 해충이 많으면 장폐색까지 옵니다. 그래서 영조의 체질이 해충이 같이 살기가 너무 좋았던 체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했던 겁니다. 몇 마리 죽인들 또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시 부화하고 유충이 생기고 해서 또아리를 틀어서 장을 딱딱하게 만드니까 배꼽이 그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의관이 가슴이 격렬하게 소용돌이 치면 해충도 따라해서 갈 곳을 잃고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 겁내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겁이 안 납니까? 벌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조가 어연한 척 대답합니다. 해충은 사람과 함께 사는 일용이다. 편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영조가 이렇게 믿었다기보다도 많은 대신들이 있는 편전에서 이 벌레를 토하고 나니까 어떻게 말할 방법이 이렇게밖에 없지 않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피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영조가 힘들 때입니다. 코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해충이. 왜냐하면 이때가 이모하변 때입니다. 이모하변은 어떤 때입니까? 그죠? 사도세자가 자기가 그렇게 아꼈고 그렇게 성에 들차했던 사도를 자기 손으로 죽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는 아까 15살에 결혼한 정순왕후의 오빠가 계속 사도세자의 고변을 합니다. 영조 귀에 넣어주고 특히 또 정성왕후가 죽었을 때 그때 또 영조가 그 상중에 어떤 궁인을 하룻밤 같이 잤는데 법도를 어기고 그 궁인이 문녀라고 있습니다. 문숙이. 이 오빠도 또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점점
미쳐갔죠. 강증이 되게 돼서 결국은 마지막 문녀하고 그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기주의 고변으로, 그 다음에 그걸 알아차린 생모인 영빈 이씨의 아들을 죽여달라는 고변에 더 이상 화를 못 참고,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아들까지 말을 안 듣는가 하는 생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서 칼을 던지면서 자결을 명합니다. 자결을 하는, 그런데 온 신하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결은 안 된다고. 그래서 기주를 갖고 오랍니다. 기주가 안 들어갑니다. 사도세자는 선천적으로 먹는 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서 안 들어가니까 군사용 기주를 갖고 와서 가둡니다. 가두어서 마지막 8일째는 더 이상 숨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지막 말이 이 사도세자가 아바마마가 아니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울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모 화변은 그런 어떤 사도세자의 잘못도 아니고 영조의 잘못도 아니고 노론과 소론의 극명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화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영조가 코에서부터 회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참기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아들을 죽인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손이 16살 되던 때, 영조 45년 75세 때 느닷없이 영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고 대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내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모든 대신들이 영조의 총기하고 또 예의범죄를 칭찬하는 그런 기록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76세 때는 또 영조가 그런 자기 자신의 건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중근공탕의 효능을 칭찬하면서 비만기를 내립니다. 근공탕을 3번 복용하면 맥박이 젊은 청년처럼 되고, 또 한 번 복용하면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면서 또 한 번 복용하면 그름거리가 젊은 청년처럼 된다. 전과 같아진다. 이런 비만기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76세 때 또 거기에 더해서 52살 때 빠졌던 치아가 새로 나기 시작합니다. 온 신하들이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종사의 기쁨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피는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조 49년에는 드디어 영조가 얘기를 합니다. 병술년부터 먹은 인삼이 100근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근공탕에 의지하게 되고 더 인삼을 집중적으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묻노니 나의 손자는 내 나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이제 곧 83세가 된다. 10년 이후 10년을 더 살았으니 바로 이중근공탕의 공이다. 그 힘이다. 이렇게 손자를 불러놓고 자기 건강을 스스로 치하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사도세자를 한번 죽고 난 뒤 그 손자를 보위에 무사히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영조의 마지막 바람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가려움증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중근공탕하고 내원에서는 더 신나서 부자를 더해서 올립니다. 또 더 신나서 녹용을 더해서 올리고, 또 영조가 좋아하니까 또 거기다가 부자하고 녹용을 같이 씁니다. 매일 3첩씩 진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원에서는 뭘 뺍니까? 녹용과 부자를 빼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영조 51년까지 지속되었던 영조의 삶에 대한 그런 강인한 의지가 드디어 영조 52년 3월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성화가 하고 세손 정조가 결국
25살에 포위에 오르게 돼서 영조의 치세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영조의 삶이 어땠습니까? 영조의 삶이 괜찮았습니까? 그래도 80서희까지 살았으니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영조의 질병을 현대적으로 봤을 때 해충입니다. 해충. 네. 우리 어렸을 때도 해충약 많이 반에서 준 거 기억나시죠? 네, 학교에서 줬죠. 그죠? 그때 뭐 해충이 있다는 게 창피하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조는 약간 창피했으니까 이 해충은 내가 하고 같이 사는 사람 속의 용이다. 이렇게 신하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근엄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서 뭐라 질책할 때 코에서 스물스물 붉은색 해충이 떨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울컥울컥 계속 토합니다. 토한 토사물 안에서 그 길고 짧은 형형색색의 해충들이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예, 그래도 영조가 장수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배제하고, 네, 진드기는 영조의 삶이었습니다. 가렵고 또 가렵고 가렵도다. 예, 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대부분 영조 치세 때 그런 정치적인 이유나 과도한 업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우라병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걸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과 이 어떤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는 밀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좋으면 결국은 질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온몸의 이 염증을, 그러니까 간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간의 기능이 뭐 간에서 정확하게 림프관을 통해서 담즙을 소화액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화가 나면 간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일을 못하고 가부하고 오고 이런 것들을 핏줄이나 이런 쪽으로 역으로 상부로 치받아 버리면 여러분들이 눈이 충혈되고 눈이 아프고 눈이 붓고 눈이 황달이 오고 얼굴에 이렇게 돼서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이 많은 영조의 눈병들도 아마 이런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저도 좋은 음식만 계속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 음식도 본인의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더 우선하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화가 치밀 때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이 들어 마시는 게 머리까지 가면 갑자기 뇌가 잔잔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여러분 5년 오래 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힘으로 치듯이 잠깐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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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건넨 말 다름 이의 마음 되어 작은 이해의 씨앗 하루에 꽃을 피우네 서로의 걸음 사이 따뜻한 바람이 흘러 다른 생각마저도 우리의 힘이 된다 듣고 또 들어주는 그 순간이 쌓이면 우리가 만들어낸 소중한 배움의 숲 송파평화학교 여기 우리가
선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만든 시간비처럼